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강하구의 워터프론트와 생태벨트 좌장을 맡은 인천대 배양섭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실 5분의 그 연사님을 모시고 이 워터프론트와 생태벨트에 대해서 포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작이 조금 지체됐기 때문에 우리 발제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총 그 15분 발표이지만 12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 나중에 한 1분 정도 남는 시간을 합쳐가지고 5분 정도 여기에서 짧은 질의를 받고 종합토론은 내일 있습니다. 내일 10시 20분부터 있고요. 그러므로 이제 종합토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짧게 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은 전체 그 사진 촬영 계획이 있으므로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제1주제 발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사단법인 경기만 포럼 사무처장님이신 김갑곤 처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기만의 핵심적인 과제는 생태문화 복원을 통한 경제적 융성과 그리고 해양문화 지역 공동체 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경기만 지역의 어떤 환경, 문화, 역사에 대한 어떤 통합, 그리고 특히나 이제 경기만 지역의 활성화, 그리고 경기만 지역 주민들의 어떤 역량 강화, 이거를 통한 활동들이 결국은 해양문화 공동체 건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걸 위해서 사실은 경기만 해양 협치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한 그 경기만 연안 문화에 대한 새로운 문화에 대한 창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기만 해양 문화권에 대한 어떤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제가 오늘 여기서 발표할 그 경기만 평화 경제 생태 경제 벨트 조성이라고 하는 게 말했던 경기만 해양 문화 공동체의 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만의 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사실은 한강 하구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을 하고 있지만은, 보시다시피 한강 하구로부터 이어지는 경기만의 에어리어는 이를테면 각종 생태 지역, 또 이용, 활동, 보존 지역을 포함한 어마어마한 하나의 권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기만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어떤 개발, 이용과 보존적 어떤 흐름들을 한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러한 경기만을 하나의 해양 문화권으로 통합시켜 나가서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하는 어떤 전환의 방향을 놓고 본다면은, 말씀드린 대로 경기만 해양 문화권의 부흥, 그리고 접경지로서의 남북 협력, 물길 교류에 대한 협력 수요, 그리고 이를테면 대양으로서의 월경적인 국제 해양 공간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해양 생물의 어떤 공동 관리,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를테면 경기만 해양 문화권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경기만 평화 번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전체적인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들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기만의 역할과 활동이라고 한다면은 동아시아의 어떤 해양 평화 번영의 어떤 교두보로서의 역할이고, 세 가지 측면을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연안 문화에 대한 창달, 해양 문화권의 어떤 거점으로서의 경기만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경기만의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것, 또 그걸 통해서 동아시아 내지는 경기만 지역의 지역 공동의 건설을 통한 평화 번영, 이런 부분들이 경기만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드렸던 경기만의 활동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하게는 경기만 해역과 문화 재생,
대한 토양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오늘도 발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만은 그 생태 네트워크를 어떻게 복원하느냐, 구축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국가 해양 공간 계획으로서의 시범 구역으로서의 공기만에 대한 작업들을 진행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경기만이 문화와 문명의 교류, 그러니까 경기만 유라시아 해상 실크로드로서의 어떤 프로젝트 추진까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를테면 경기만 공동 번영을 위한 실천 과제로서 첫 번째, 경기만 환황의 평화 사업,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동아시아 문화 교류와 남북 평화 물길 조성의 사업들이 첫 번째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우리 한강과 관련해서는 한강, 김포, 조강, 평화나루 지대 구상이라든가 항해 관련한 항구들을 복원해가는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기만 지역에 있는 연안 주민들에 대한 그 이를테면 평화 번영 사업들이 추진이 돼야 됩니다. 결국은 평화가 주민들의 경제적 융성과 개발로서 형성이 돼야 된다는 측면으로 얘기가 되어질 수 있고, 여기서 사실은 한강 하구의 보존과 지속 발전이 핵심적인 에어리어라고 볼 수 있죠. 뭐 이것도 같은 평화 번영과 관련한 경기만의 어떤 에코로드라고 하는 해안길을 조성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이런 작업들을 완성시켜 간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 해양 공간계획 시범 해역으로서의 경기만은 국가 해역 재생 사업들이 핵심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권을 해역 재생을 통해서 경기만의 문화권을 형성하는 것, 연안과 하구의 거점으로서의 경기만을 만드는 것, 경기만 문화권을 통해서 해양 공간 계획을 완성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인도양 쪽에 해양 문화권 부흥을 통해서 경제적 융성을 하는 인도양 어떤 흐름들을 놓고 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경기만 역시도 그러한 흐름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예. 저희는 그 경기만 문화권에 대한 통합의 일환으로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경기만 에코뮤지엄에 대한 활동들을 발제를 했었는데, 경기만의 어떤 역사, 연안의 역사와 문화를 이렇게 복원해가는 핵심적인 문화권 통합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안 넘어가네. 예. 경기만 에코뮤지엄의 큰 틀, 에코뮤지엄 사업의 큰 틀이 연안과 해양의 역사를 복원하는 문제, 그 다음에 해역의 환경 회복, 경기만 내의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문제, 마지막으로 경기만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연안 지역의 간척지 주민, 하구 연안의 주민들의 삶과 공동체를 복원하는 문제, 이것들이 통합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만 평화 번영, 이를테면 경기만 에코뮤지엄에 그 관련한 사업적 아이템들을 이렇게 권역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마지막으로 그 경기만 평화경제 벨트 조성인데요.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만의 해양 문화권에 대한 통합 조성, 그리고 해역 재생, 그리고 그 경기만을 국가 해양 공간 계획화하는 체계적인 관리,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경기만 평화 경제 벨트 조성이라는 맥락으로 통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만의 평화 생태 문화를 복원하고 경제적으로 융성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생태화 경제 벨트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 생태 경제 벨트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물길, 생태 네트워크를 여는 것이고, 말씀드린 통합적 문화 생산권을 형성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이를테면 해역 경제 벨트를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이를테면 경기만의 평화와 관련한 해양 문화 권역을 만들고 그것이 생태경제 벨트로 형성이 되면서 경기만 한반도 평화 번영의 사업으로 날개를 펼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번 더. 이게 어떻게 넘겨? 예, 예. 그래서 그 경기만 평화 생태 경제 벨트 이게 권역 전에 권역 1이 있는데 이것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만 평화 생태 경제 벨트는 권역적 개념에 대한 흐름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역은 경기만의 남북 평화 물길을 조성하는 것. 그것은 한강 권역이 중심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 자리 송도 해양 마케팅 도시재생 권역은 송도 권역.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었던 시아오 권역은 이를테면 수도권 해양 레저 생태관광 권역. 그리고 지금 화성과 남양 쪽은 수산 해양 문화도시, 수산 문화도시 권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만 남항인 평택 권역은 평택항 신해양 도시 권역. 이렇게 권역적 개념이 있고 이러한 5개 권역이 해역 네트워크로 경제 문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크게는 권역적 특성을 개발해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경기만은 한강 하구, 그다음에 도시, 송도 도시, 습지, 시야오, 그다음에 어촌, 화성, 남양, 그리고 항구, 이를테면 평택으로 있는 하나의 권역적 특성을 갖는 그 해역 경제 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평화와 생태로 연결을 시켜서 말씀드렸던 해역 문화 네트워크를 창출해 가는 게 경기만 평화 해역 경제 벨트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기대 효과는 이렇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서는 경기만 협치 체계를 통해서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경기만 거버넌스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위해서는 경기만의 환황해 또 시범 해역화, 에코뮤지엄 이와 같은 실천 과제를 통해서 평화 생태 경제 벨트 조성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아마 바로 두 번째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단법인 국제도시물정보과학원의 김영규 박사님께서 책임연구원님께서 한강 하구 워터프론트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의 김영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부분은 한강 하구 워터프론트 추진 방향에 대해서 사례 검토를 통해서 어떻게 인천시 그리고 한강 하구와 관련된 경기도에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방향을 토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한강 하구와 워터프론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발표해 주신 분께서 지금 경기만에 대해서 그리고 한강 하구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제 여기처럼 이제 경기 자원관리주에서 경기만 전체를 이제 한강 하구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흔히 보는 이제 한강 하구라고 하면은 과학적으로 경기만에서 보게 되는데 기수역과 해양이 공존하는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 차원에서는 이제 경기도 연안 강화랑 김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정 기준은 왜 필요하냐면은 이게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환경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확히 이런 관리를 하기보다는 이제 행정적으로 어디 부서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 어느 부처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이런 행정적인 거, 특히 이제 한강 하구 같은 경우는 인천시도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경기도도 같이 관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행정적인 구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관리 여건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검토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강이라고 하면은 한강 하천의 경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강화 요 이쪽에 보시는 이쪽에 그 용강리 유도 지역에서 여기까지를 한강으로 이제 하천 일람에서는 정확히 한강이라는 지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강하고는 광범위하게는 이제 인천 옹진군 이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한강의 잠실 수중부까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조금 좁게 본다고 하면은 여기 요 아래쪽에 요 부분까지만 이제 한강 하구로 보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강 하구를 요 정도까지만 보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체를 다 한강 하구로 볼 것이냐, 요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행정적으로나 이제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금 이거를 전체적으로 제 주제를 보는 부분 한강 하구 포럼이긴 하지만 저희가 한강 하구 전체를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한강 하구를 그 개발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사람들을 좀 불러 모을 수 있는 워터프론트라는 이런 그 놀이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공간을 그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접근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한강 하구는 아까 보신 것처럼 한강 뭐 하구부터 광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 시흥 뭐 밑에까지 경기만 일대를 다 한강 하구로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워터프론트는 어디냐, 그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짧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도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해양과학, 뭐 토지 이용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그 정의는 다 각각 하고 있지만 보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되게 짧은 구간, 그렇게 멀지 않은 구간을 한강하구의 워터프론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안심하고 저기가 육지니까 저기까지 가야지, 놀다가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를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좀 더 발전을 하고 관심을 갖게 되면 좀 더 깨끗해지고 그만큼 더 재정이라든지 이런 투자도 많이 되고 그러면서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강 하구 쪽의 워터프론트를 좀 개발을 먼저 진행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했으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치를 보게 되게 되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으로나 이런 걸 보다기보다 사회적, 인문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이 바닷가에서는 그냥 바다의 그 하구 쪽에서 그 해안가 쪽에서 이제 뭐 물놀이 하는 이런 가장 근접한 이런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데 이제 워터프론트를 하게 되면은 약간의 좀 더 멀리 약간 연안까지 나갈 수 있는, 연안 뭐 그렇다고 너무 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안까지 갈 수 있는 해양 스포츠에 대한 공간을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 이제 뭐 배를 타고 나가거나 뭐 좀 더 멀리 나가게 되면 생산성, 수산업이나 이런 그 취미 생활을 더 발달할 수 있겠고요. 이와 더불어 아까 말씀하신 문화, 역사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교류나 이런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문 사회적으로 그 저희가 좀 더 부분을 가져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워터프론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거에 어떤 지역에서 워터프론트를 좀 성공적으로 사례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인천 같은 경우 그 한강 하구에 있는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인천 항에 18부두를 이제 그 시민들한테 공개를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까지 뭐 명확하게 언제부터 공개하는 건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지금 점차적으로 그 계획을 잡아가서 이제 공개를 하기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공개를 먼저 하기 전에 계획을 좀 세웠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워터프론트 사례를 좀 보면서 이를 고려하여 진행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발 방식이나 뭐 이런 목적이나 이런 걸 떠나서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뭐 워터프론트라고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치면은 많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뭐 텍사스의 오스틴 지역이라든지 그 이외 기타 등등의 많은 지역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 보면은 수변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이제 그 홍수 피해를 저감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 특성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바닷길, 물길, 강이지만 물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를 타게 되고 좀 깨끗해지면, 그러니까 한강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는 유람선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강 수위도 낮고 뭐 지저분하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안 왔었는데 한강 유람선이 뭐 88년도 그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지고 또한 이제 한강 유람선이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게 되고 그 또 접근하게 되면서 좀 더 편안한 공간을 창출하게 되기 위해서 좀 더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더 오면 더 깨끗해져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발전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강뿐만 아니라 이런 강변 뭐 템스가 이제 런던 같은 경우도 이런 도시의 축을 연결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강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해안 워터프론트 부분이 되겠는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먼저 시작되는 부분이 한강 하구에 인천 18부두 쪽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항구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접근은 지금 뭐 불가능하지만 접근을 하게 되면 지금 이런 그 베니스에 있는 인공섬에 이런 그 수상 택시라든지 아니면 곤돌라 같은 이런 것들을 타고 그 내부에서 일단 운영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인천의 연안부두가 이제 개방이 되고 부두가 개방이 되면서 사람들이 오게 되면 여기를 토대로 이제 먼저 발전을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좀 더 확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더 모이고 더 확장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것에 대한 관심 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더 나가서 이제는 이제 그런 조그마한 공간이 아니라 이제 뭐 시드니 같이 이제 뭐 정말 커다란 공간으로서의 이제 뭐 정부 주도 또는 민간이 이런 쇼핑센터 아니면 관광을 위한 큰 공간으로서의 관리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시드니 하면은 세계 3대 미항 중에 하나로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인천 같은 경우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토대로 지금은 상업적으로 됐지만 이제 개발할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잘 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깨끗하고 물론 개발이 아닌 이제 뭐 자연 친화적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긴 하겠지만 이미 인工적인 거를 뭐 자연으로 만들기는 더 힘들다 보니까 점차 진행을 하려면 좀 더 깨끗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서의 그 뭐 방향성을 추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오다라고 하는 이제 정식적인 그 네이밍 하는 것들 요즘에 되게 많이 트렌드가 되겠죠. 그래서 워터프론트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런 모양을 보면 여기 이런 모양을 보면 바다랑 근처다. 아니면 이런 뭐 이런 걸 토대로 이제 뭐 블로그나 이런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인천 앞바다 이제 뭐 한강하고 워터프론트 말은 저희가 지금 몇 년 동안에 한강하고 포럼이라는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다 보면 그 말인즉슨 이거를 좀 한강하고 포럼이라는 것보다는 한강하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고 이를 토대로 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지 않는 게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브랜드화 시켜서 사람들이 많이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뭔가요? 그리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방향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야 되는데 워터프론트에 대해서 지금 한동안에 많이 공부도 하고 뭐 연구도 하고 지금까지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만이 있을 뿐이지 실무적으로 적용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과감한 투자 지금 인천항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어디 조금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자 여기 조금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과감하게 정말 이 공간은 이런 식으로 미래를 반영할 거다.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는 그거죠.
하다 보면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요만큼만 해오고 잘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포기하게 되고 뭐 땜빵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핵심 브랜드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공간적인 배치를 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과감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워터프론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모이고 모여야지만 점점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공공성, 그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것으로 판단을 하게끔 이런 것들을 이게 또 앞에 말씀드린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이런 브랜드를 토대로 사람들이 이건 내 브랜드라는 생각, 이건 내 거라는 생각을 갖고 그 뭐 하게 되면 공공에서도 투자를 하겠지만 민간에서도 아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당연히 투자를 하겠죠. 돈이 될 거니까. 그러면 또 그거에 맞춰서 또 사람들이 더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 뭐 우리가 과거에 고안에서 이제 개발 주도형으로 가다가 최근 들어서 그 민간 주도로 많이 변경되는 것처럼 많이 한 번을 겪어봤으니 이번에는 좀 더 그런 거 전에 사람들이 먼저 관에서도 주민 참여로서 관에서 하는 것보다 주민 참여로서 거버넌스로 이제 효율적인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민적인 역량이 갖춰져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친환경적 문화 역할을 정립하는 그런 워터프론트를 충분히 연기하고 그 장기적인 개념으로 이제 브랜드화 시킴으로써 또 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제 물론은 이제 법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 이런 시민단체에서 충분히 서포트를 해주고 그러 해가 함으로써 이러한 워터프론트가 단순히 바닷가가 아닌 볼거리가 있고 쉴거리가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자존심을 가지고 이런 한강하고 아니면 인천항에 대한 이런 걸 함으로써 가치를 향상시켜 가지고 좀 더 나은 도시를 만들고 좀 더 깨끗한 곳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규 박사님 감사합니다. 한강하고 워터프론트 추진 방향을 사례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에서는 한강하고의 정의 그리고 또 워터프론트의 그 정의와 가치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례로는 테임즈강 연결과 도시재생 원동력, 그다음 청계천, 태화강, 또 아드리아 바다 등을 그 사례로 드셨고요. 이와 같은 사례 중심으로 해서 워터프론트 브랜드화가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이제 주민 참여형 활성화를 통해서 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인천에는 사실 아라뱃길이라는 어떻게 보면 워터프론트의 그 실천이 잘 되고 있는 그런 그 사례도 또 인천에 있기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그 주제 발표가 끝나고 나서 그 종합적인 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주제는 인천 하구역 하천 쓰레기 차단막 유지 관리 방안에 대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윤석준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윤석준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한강하구역 하천 쓰레기 차단막의 유지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천 쓰레기는 유입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천을 따라서 하구역을 지나 해양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해양 쓰레기 및 하천 쓰레기는 생태계를 훼손시키고 수질을 오염시키며 하천 시설물의 유실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또한 주운하의 장애 등을 발생시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하천하고 쓰레기의 생애와 현황 그리고 대략적인 양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양 쓰레기 발생량 중 대부분의 하구 즉 육상에서 기인하는 쓰레기 양은 현재 2009년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거의 10만 9천 톤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천하고 쓰레기에 대해서 연구와 사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천,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과연
그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내용들이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하구역은 하천과 해양 두 분야 사이에 걸쳐 있기 때문에 두 분야에 대해서 각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천 분야는 현재 제1차부터 제3차까지의 하천하고 쓰레기 처리 기본 계획이 실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 분야의 경우는 1차부터 3차에 걸쳐 역시 해양 쓰레기 관리 기본 계획이 실행 중에 있습니다. 허나 이 두 가지 계획은 하천과 해양이 만나는 하구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하천하고 쓰레기 처리 기본 계획의 1차부터 내용을 잠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차의 경우는 5대강 수계별 상하류 간 지자체 간의 비용 분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일단 우선적인 목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쓰레기를 수거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를 기본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2차의 경우는 5대강 유역의 하천하고 쓰레기에 대해서 비용 분담 협약을 체결을 하고 쓰레기 수거 체계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발생을 최소화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수거 최소화시킨 다음에도 수거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자원화를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3차, 작년이죠. 3차의 경우는 2차까지 부족한 부분에 개선과 보완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주요 하천에 대한 차단막 설치 관련 연구 영역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에 설명드릴 내용이지만 차단막은 지금 하천 해양 쓰레기 차단막에 관련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외에서는 과연 어떤 쓰레기 관리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쓰레기 발생원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으면 다양한 연구기관들 또한 다양한 정부기관들이 협력하여서 쓰레기 관리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고 대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 본다면 다음과 같은 쓰레기 처리 및 관리 시스템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과연 이렇게 발생한 쓰레기들이 어디서 발생을 하고 어디로 흘러가며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량적인 맵을 구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와 같이 발생원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한 쓰레기들이 과연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흘러 들어가고 또한 어디가 가장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인가를 GIS 맵과 같은 맵으로 구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맵을 기반으로 해서 쓰레기의 표류 예측 시스템 개발, 그다음에 적절한 쓰레기의 회수 장소 및 또한 수거 처리 시설을 어디에 과연 설치해야 되는가를 연구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실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유럽의 국가의 경우 중에서 대표적인 해양 국가 중에 하나인 네덜란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도 있는 반면에 지금 보시는 오션 클린업이라는 회사에서 주도하고 있는 해양 쓰레기, 하천 쓰레기에 대한 수거 시스템 연구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장비는 인터셉터라는 장비로 수거 선박과 차단막을 연결하여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설치 사례는 지금 밑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말레이시아 클랭강에 설치된 사례입니다. 자, 이러한 국내외의 쓰레기 관리 계획들을 보셨다면 과연 현재 국내에서는 이런 쓰레기들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어떤 법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지만 특히 하천 분야에 대해서 대표적인 법은 하천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해양 분야의 경우는 해양환경관리법과 그다음에 최근에 제정된 해양 폐기물 및 해양 오염물 관리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법에 대해서 특히 해양 폐기물 및 해양 오염물 관리법에서는 해양으로 유입되는 하천 쓰레기를 차단하고 그다음에 수거하며 감소시켜야 된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천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하천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떨지 하는 것이 저의 간략한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와 맞게 한강 하구에는 과연 어떤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단막 설치 위치는 염화수로 아래쪽에 지금 거의 한 400m 길이로 현재 설치되어 있으며 그 한강 하구역의 특성인 그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했었을 때 뻘이라든지 그런 부착물이 많고 특히 해양 부분에 같은 경우는 따개비와 같은 부착물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착물들이 차단막에 설치되어서 차단막의 중량을 증가시키고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한강 하구역 염화수로 인근 같은 경우는 해양 쓰레기 유입과 유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제가 현장을 나가서 촬영한 내용 그 비디오 화면 중에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플라스틱 부유 쓰레기가 상류 쪽, 즉 염화수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한강 하구역은 조석의 작용, 그다음에 하천에서 내려오는 유량 그 두 가지의 복합적인 작용 때문에 쓰레기를 단순히 유출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해안가에 있는 쓰레기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차단막 외에 하천에서 과연 쓰레기를 차단할 수 있는 시설물은 현재 무엇이 있을까? 또 이러한 쓰레기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 가지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두 가지의 경우는 현재 오탁 방지막이라고 대부분 알고 계시는 오탁 방지막을 알고 계시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수력발전 취수구라든지 아니면 댐 근처에 설치를 해서 부유물을 차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탄강 댐 같은 경우는 대형 유입 부유 쓰레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한탄강 댐 부유물 차단벽이라는 형태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차단막은 어떠한 기작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또한 그 기능을 분석을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 본 결과상 현장 관측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한 그 세부적인 각각의 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모두 다 관측을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한 수치 모형을 활용해서 그 지역의 환경적인 특성을 분석해서 설치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치 모형이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지금 제가 수행했던 연구에서는 데이프트 3D라는 2.5차원, 3차원 모형을 가지고 그 차단막의 기능을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자, 간략한 개략적인 그 모형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중앙에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고 차단막 주변으로 현재 유속이 분포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자, 일단 차단막의 설치 기능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단 그 일반적인 플라스틱 쓰레기가 아닌 부유사, 일명 SS를 투입하였을 경우에 부유사 확산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유사 원에서 부유사를 그 투입했을 경우에 확산도고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차단막이 여기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부유사 확산도입니다. 농도상으로 좀 더 감소되어 있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러한 3차 모형을 통해서 실험을 해야지만 부유사 차단막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지금 좀 전에 앞에 보셨던 오탁 방지막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차단막 주변의 유속 및 수위를 활용하여서 차단막 구조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서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현재 항만공사 설계 실무 요령이라는 그 해양수산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에다가 과연 어떠한 입력 조건을 넣어야지만 지금 차단막의 기능을 분석을 할 수 있느냐? 첫째, 바람의 세기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조류속, 유속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설치 지점의 수심, 그다음에 해양과 인접한 지역의 경우 파장, 파고, 즉 파랑의 특성이 필요합니다. 파장, 파고, 주기. 그다음에 현재 설치되는 막체의 길이, 막체폭, 부채 지름 등의 입력자를 넣게 됩니다. 이러한 입력 조건을 넣고 계산을 수행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막체의 규격이 나오게 되고 이 규격이 그 해당하는 해양 조건에서 가장 적합한 형태의 차단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간략하게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한강 하구역, 즉 염화수로 남쪽에 설치되어 있는 차단막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러한 오탁 방지막 외에도 현재 다양한 형태의 쓰레기, 하천 쓰레기, 하천 부유 쓰레기에 대한 차단 시스템이 여러 가지로 연구되고 있고 설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강 하구의 경우는 현재 3개의 강이죠. 앞에서도 여러 연구자분들이 소개해 주셨지만 한강, 임진강, 예성강에서 들어오는 하천 유량과 서해안의 조성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복잡한 흐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차단막의 설치와 유지 관리에 문제가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차단막은 현재 하천으로부터 유출되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단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 및 관측 또한 수치모형 실험을 통해서 적절한 차단막을 설계하고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활용되고 있는 차단막 외에도 효율적인 여러 가지 차단막의 구조와 계류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 시간을 또 잘 지켜주셨는데요. 한강하구 한강하구역 하천 쓰레기 차단막 유지 관리 방안에 대해서 특히 이제 국내 하천 또 해양 쓰레기 관리 계획에 대해서 2008년, 2015년, 2020년 해서 1, 2, 3차 기본 계획이 있는데 이 기본 계획에 사실 국내의 그 하천 쓰레기 차단막이 그 하천법이나 해양환경관리법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법에 이게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미국, 일본, 네덜란드의 그 하천 쓰레기 관리 방안 사례를 드셨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현재 차단막, 또 오탁 방지막 설계 사례와 설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면서도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평수 지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박평수 지부장님. 조금 늦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 다음 주제를 발표를 하고 박평수 지부장님 오시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주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주제는 한강하구 갯벌 보전과 개발을 위한 인천 경기만 생태 네트워크 구축 제안에 대해서 강화도 시민연대 생태보전위원장님이신 김술래 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이렇게 괜찮습니다. 먼저 준비가 충분히 덜 되셨을 수도 있는데 부탁을 드렸습니다. 덜 기다려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강화도 시민연대 김순례라고 합니다. 제가 이 한강하구 포럼에서 한강하구에 대한 어떤 발전 또는 이용 또는 보존 방안에 대한 이야기 해달라고 해서 참 어떤 이야기를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한강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저렇게 철조망이 쳐 있는 북한과의 경계 지역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경계가 철조망이 있는 경계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마음의 벽도 저게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서 늘 저걸 바라보면서도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때로는 저기에 있어서 한강이 보존되고 있구나 또 안심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면서 강화 지역에도 저처럼 생태운동하는 친구들이나 또는 이제 평화운동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같은 운동을 하면서도 그 친구들은 철저함을 거둬야 된다라고 저는 걷지 말자고 하고 그런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건 저희 책자에 없는 건데요.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장소에서 또 비슷한 발표를 하고 선상에서 이제 다른 토론을 할 때 인천의 하천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인천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강 또는 하천이 무엇이겠냐라고 물어봤더니 참석하신 한 50여 명의 참석자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뭐 장수천, 숭농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직도 인천 사람들은 강화나 옹진을 인천을 해야 하지 않는구나 생각을 무슨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인천에서 가장 중요하고 뜻 있는 강은 사실은 한강이거든요. 근데 한강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계신 거예요. 한강이 인천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보통 한강이 흘러내려오다가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그 지역의 김포 앞에 한 강을 조강이라고 김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와서 이제 그 강들이 예성강과 만나서 세 개의 강이 만나는 곳이 강화 위에 있는 큰 강인데도 불구하고 그 강은 정확한 명칭이 없습니다. 그냥 따라서 조강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사실 인천하면 한강이 가장 의미 있는 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침 올해 이렇게 한강하고 포럼이 열려서 얼마나 뜻깊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통 강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속성이 있는지를 보신다면 치수와 이수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이용도 해야 되고 막아야 되는 그런 양면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속성과 전연성, 강을 통해서 마포까지 배가 올라가는 그런 연속성이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가 될 수 있는 남과 북 또는 김포와 강화 또는 김포와 또 다 파주 이렇게 단절될 수 있는 것이고 두려움과 필요성의 공간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보통 강의 반대 개념은 산으로 보고 있는데 산하면 산신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 강하면 보통 물 신령님은 아니죠. 물 귀신이죠. 그래서 되게 물은 무서워요. 무서운 동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강에 기대어 살고 있죠. 강에 들어있는 물수변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마을이라고 하는 동네, 동자가 물수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계곡할 때 곡자가면서 고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고을과 마을도 사실은 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자, 한강은 위에 강의 속성과 똑같이 한반도의 동서를 연결하는 연결성이 있고 남과 북을 경계하는 경계성이 있고 더 크게 본다면 제가 발표할 주제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요. 중국 등 동남아시아를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입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교통수단이 항공이라든지 자동차 많이 발달해서 아직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수은 사업도 아직도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강을 통해서 동남아시아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바로 한강하고는 그래서 문명과 물자 그리고 인적 교류의 창구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수목적의 다툼의 장 서로가 이용하기 위해서 싸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 됐습니다. 뭐 뒤에 나오는 설명들은 다 이거를 부연하기 위한 그냥 부연적인 얘기니까 그냥 툭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많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보시면 이 한강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저 위로 바라보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다시 밑으로 내려보면 바로 이 지역이 한강 끝에 나가서 강화 갯벌과 만나는 곳이고 그 끝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마라고 하는 곳이 만나고 더 나오면 예성강과 만나는 그러한 지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발제하신 분들도 똑같이 한강하구의 영역이 어디냐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한강하구의 공간적 그 위치를 좀 정확히 따져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요거 한강하구 중립수역이라고 하는 곳까지를 한강하구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제1발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한강에 물이 흘러서 바다를 적시는 모든 공간을 한강이라고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저는 두 번째 의미에다가 이제 목적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하구와 관련돼서는 중앙정부 각 지자체가 많은 연구와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뭐 다들 알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냥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인천에서도 인천은 경기만큼 구체적이진 않지만 인천은 아직은 그 개발과 보존과 이용보다는 그 옹진군과 또는 강화도의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 때문에 정주 여건 개선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보존 개발하는 쪽에 많이 두고 있고 남북 협력과는 조금 머리가 먼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자, 그러면 아까 말한 경계라는 부분입니다. 자, 경계를 어떻게 우리가 허물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인천 경기만 생태 네트워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천 경기만이라고 쓰는 이유는
경기만이 정식적인 명칭이긴 하지만 사실은 면적을 대비하면 인천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인천 앞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경기만은 경기만을 따로 부르는 이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인천은 북쪽으로는 황해 남도, 황해 북도,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경기도, 그다음에 서울, 남쪽으로는 충청남도와 서로 행정적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계를 허틀어뜨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경기만이라고 한 인천 경기만이 하나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그 이질성과 동일성은 그냥 보는 것처럼 정치적인 이념이라든지 기타 행정적 경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강하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뭐가 안 되거든요. 저기 그래서 보는 것처럼 중국이 뭐 미국과 맨 처음에 외교로 쳤던 핑퐁 외교라든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판다 외교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의료 활동, 농업 활동 해서 비정치적인 분야, 누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접근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인천 지역은 뭐를 가지고 경계를 할 것이냐? 저는 이제 저것을 봅니다. 두 번째가 뭐냐? 바로 황새입니다. 여러분들 황새는 크게 관심이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명퇴하신 퇴직하신 박시룡 교원대 교수님께서 바로 황해 남도 지역에 황새 마지막 번식지가 있었다. 그 가까운 교동에다가 한번 황새를 주제로 한번 뭐 터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는데 지금 기획만 세우고 있는 상태고 실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갯벌과 자연보호구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도 유네스코 등재라든지 또는 남사로 등재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우리하고는 직접 교류가 안 되고 있지만 국제단체랑은 교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교류를 가지고 우리 남북이 또는 경기도와 인천이 같이 교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어놓으면 지금 이제 북한 얘기를 했지만은 바로 경기만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과 인천과 그다음에 경기도와 충청도까지 이어주는 그런 하나의 카테고리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묶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겠죠. 자, 제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뒤로 안 가네요. 바로 생태네트워크 구축인데요. 그 구축이 필요한 이유는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생태 자원이 풍부해야 되는데 현재 인천 지역은 이렇게 개발이 엄척돼서 갯벌 면적이 줄어들었고요. 제가 지금 시흥만 하면 예를 들어왔는데 우리가 보통 시흥대에 건너가는 길에 보면 그 소래포구 또는 호조방죽 또는 옥구도라는 섬이 있는데 옛 지도와 비교해 보면 아주 확연한 차이가 생기죠. 이게 개발이 난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개발을 멈추고 생태적으로 보존하고 네트워크를 결정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뭐 배경은 넘어가고요. 너무 재니까 그다음에 법적 근거로 보면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생태축이란 말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일명 해양생태계법에서 해양생태축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생태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생태축을 아직은 연구한 학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정리한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생각만 쭉 정리한 거니까 그렇게 한번 큰 의미 두지 마시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양 생태축 구축 방안은 현재 5개 축으로 돼 있고 이쪽 경기만을 중심으로 하는 서해안 축에는 물범축 같은 것들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근거로 해서 사례를 보시면 와덴네라고 하는 독일과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3개국이 하나의 갯벌을 가지고 생태축을 만들고 있고요. 이쪽 같은 호주 같은 경우는 서호주 남서쪽 서해에서부터 이어지는 산림을 따라서 서쪽까지 이제 생태축을 만들고 있고요. 요 같은 경우는 옐로스톤하고 그다음에 저기 어디죠? 캐나다까지 이어진 생태축이 같이 이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우리 생태축인데요. 몇 달 전에, 한 달 전에 우리나라 강북 갯벌이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됐는데 그 등재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서남해안의 일부 갯벌이 하나의 생태축을 만들었고 그 생태축이 경기만까지 올라오고 더 돌아가서 북한 그리고 중국까지 돌아가면 황해 생태축까지 연결될 수 있거든요. 범위가 크죠. 자, 구축안은 공간적으로 봤을 때 현재 빨간 서인이 바로 뭐냐면 사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경기만이고요. 그런데 지금 경기만 산정하다 보니까 백령도가 빠져버려요. 그래서 북한의 장산고부터 시작해서 서경렬 비도로 하는 우리나라 영해 지점까지 연결하면 좀 넓어질 수 있는데 뭐 공간적 범위는 좀 더 고민해 보고요. 시간적으로는 서두르지 말자. 2030년까지라도 한번 해보자. 천천히. 정권이 바뀌어도 관계없이 그냥 시민들이 모여서 차근차근 준비를 한번 보자. 그래서 좀 멀티 잡아봤습니다. 자, 관리 방안 넘어가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어서요.
자원은 되게 많습니다. 아까 보였던 보호지역도 있고요. 연안습지 생물도 있고요. 항구도 있고 포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습지, 생태공원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습지가 되게 많아요. 인천 경기 지역에는. 길, 강화 나들길을 비롯한 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길도 이룰 수 있고요. 아니면 각각의 지자체마다 가지고 있는 상징세 또 연결고리가 될 수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고요. 구축 원칙은 넘어가는데 맨 끝에 보겠습니다. 여기 비오톱과 도시계획 융합으로 인한 이해관계 충돌 방지라고 제가 아침에 써가지고 온 건데요. 옆에 보는 그림처럼 지금 인천 송도계획 같은 경우는 습지보호구로 지정해놓고 그 가운데로 다리를 놓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보니까 환경단체하고 국토부하고 상당히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천시에서 벌써 8차, 7차 회의를 마치고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생태 네트워크를 만들면 생태축이 만들어질 것이고 축이 만들어지면 보호구역이 만들어질 터인데 저 같은 경우는 보호구역만 만드는 게 아니고 보호구역을 만들면서 그 안에다가 개발계획도 엎어놓자는 얘기죠. 그럼 충돌이 안 생기거든요. 근데 보호구역 만들면서 완벽하게 보호하려고 하니까 개발할 때 충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보자는 그런 의미를 담아놨고요. 넘어가네요. 자, 그래서 저희는 생태네트워크 사업화 같은 경우는 철새를 중심으로 하는 청하의 생태축이라든지 해양 포유류, 아까 했던 물범 같은 것들입니다. 아니면 습지라든지 또는 시민과학이라든지 보호지역이라든지 또는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생태네트워크 사업화에 지원하기 때문에 어떤 주제 가지고 일단 시작할지 하는 것들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라면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인천 경기만 연안 보존 관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기 연안 관리계획 위원으로 참석했었는데요. 경기 연안 관리계획 그 범위가 인천하고 딱 경계가 없는 지역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경계가 나왔더라고요. 그 경계 중심으로 인천과 겹쳐봤더니 경기도 지역은 같은 지역을 보존하자고 하는데 인천은 개발하자는 지역이 겹쳐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인천 경기가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양축과 조화를 유도하고 그다음에 항구의 개발 같은 것들은 조건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부 등록을 해제하고 좀 더 유네스코 등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고 그린카본 같은 지구위기 또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인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거는 어려운 얘기인데 저거는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천 경기만 생태네트워크 구축은 필수적입니다. 한강의 남부평화도 이용에 대한 인천 경기만 주민의 사회적 합의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생태네트워크 구축하던 보호지역을 만들던 개발이 됐던 뭐가 됐던 관계없이 주민들의 합의가 없다 보니까 맨날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합의를 우선하고 그다음에 추진 정책 포럼을 만들어서 정책 포럼을 통해서 2030년까지 생태네트워크 구축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순례 위원장님께서 한강하구 갯벌 보전과 개발을 위한 인천 경기만 생태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김순례 우리 위원장님하고는 저도 그 선상 토론회에서도 장시간에 걸쳐서 토론을 하고 했습니다. 가장 지금도 떠오르는 말씀이 한강하구의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쉽고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 실제로 우리 김순례 위원장님께서는 말보다는 훨씬 더 그 실천에 앞서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김순례 우리 위원장님의 그 강화도 중심으로 해서 한강하구 사랑이라고 할까요? 대단하신 분이죠. 어쨌든 여기에서는 그 생태자원으로 저어시나 황새의 그 보건 프로젝트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인천 경기만 생태 네트워크 구축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다음 이제 사실 제 4주제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제 4주제 우리 발표하실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 고양 지부장 박평수 지부장님께서 오늘 참석을 하시지 못하는 형편이 되셨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지난 6월 4일
요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 지부에서 고향 지부 관련해서 환경 정화 활동을 하다가 장항습지에서 거긴 지뢰가 많습니다. 발목 지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고향 100만 고향 시민 서명 운동도 펼치고 합니다만 그 관련해서 오늘 여러 가지 협의 때문에 도저히 여기가 오실 수 없어가지고 오늘 참석을 못 하시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면서 제 4주제는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아까 제가 서두에 조금 빨리 끝내고 이제 종합적인 질의를 오늘 좀 받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주제 발표를 해주신 윤석준 우리 건설기술연구원 박사님과 또 우리 김술래 위원장님 두 분 남아 계시고요. 그래서 계십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처음 발제를 해주신 우리 김갑권 사무처장님 계시니까요. 관련해서 질의나 토론 시간을 짧게 좀 가졌으면 합니다. 어떤 질의라도 좋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이제 질문을 답은 못 듣겠지만 그냥 제안 하나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해양 쓰레기 문제를 다룰 때 쓰레기는 해수부가 다루고 그다음에 육지 쓰레기는 환경부가 다루다 보니까 하천법하고 그다음에 해양관리법 등등에 의해서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가 돼 있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해양 쓰레기 같은 경우도 쓰레기 원인이 사실 육지부가 가장 많이 70%를 차기 때문에 육지부 쓰레기 줄이자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쓰레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천법에 따른 위원회가 따로 있고 해양관리법에 따른 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두 위원회로 통합 관리해서 육지부 쓰레기와 해양 쓰레기가 같이 관리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혹시 없을까 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예. 우리 윤석준 건설기술연구원의 윤석준 박사님께서 조금 아마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제 연구 주제가 차단막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답변드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 현재 아까 설명드린 법 중에서 보시면은 해양 폐기물 및 해양 오염물 관리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리고 제3차 해양 및 하천 쓰레기 관리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그 하천에서의 쓰레기와 해양에서의 쓰레기를 동시에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심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러한 차원에서 추후 진행되는 뭐 기본 계획이라든지 하천법 수립이라든지 또는 해양 폐기물 관리법에서 조금 더 그런 통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그러시군요.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저는 한 가지 간단한 거지만은 우리 김술래 위원장님에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사실 강화하고 김포 쪽에 임진강 한강이 만나서 이제 한강하구를 형성하는데요. 이전에 한동안 문제가 좀 되었던 유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유도.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그 한강하구 수로 조사를 끝냈잖아요. 끝내면서 나왔던 해양수산부 발표 내용하고 국방부 발표 내용이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 한강하구 지역을 민간 또는 기타 선박들이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정전법의 정전 조항에 의해서도 북한이나 남한 지역의 육지를 밟지 않는 한 어떤 경계도 없이 남한 배나 북한 배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유엔사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유엔사에서는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거를
뭐 좀 애매한 용어이긴 하지만 그냥 보고만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 국방부에다가 모든 것을 띄워넘긴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에서는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또는 유엔사와의 관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조업 한계선, 어로 한계선은 바뀌었습니다. 조업 한계선 위로는 못 올라가게 하고 있는데 그 조업 한계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조업을 금지하는 거지 항행을 금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밝힌 내용과 국방부가 밝힌 내용과 똑같이 그쪽을 민간 항행이 가능하게 한다면 유도를 비롯한 저번 이명박 정부 때 개발 계획을 세웠던 그 물이 빠지면 저는 나들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청초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쪽까지도 우리가 뭐 가치 있게 이용할 수 있는 뭐 준설이 됐던 항로개설이 됐던 또는 뭐 일부 관광지가 됐던 아니면 보존적이 됐던 그게 논의가 될 수 있는데 아직은 뭐 항로조차도 연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김포도 배를 띄웠다가 못 올라갔고 강화도 배를 띄웠다가 못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게 국방부에서 불허하거든요. 해주겠다라고 노력한다고 하고는 안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선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유도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예, 김갑건 위원장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안 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제 이 한강 하구 포럼이 일테면 한강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 거버넌스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에 한강 지역이 아니지만 경기만에서 올라와 가지고 또 경기만과 관련한 이제 토론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제 그 혹시 이제 이 전체 주체 측에 좀 더 말씀을 좀 전해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리면은 한강과 경기만은 운명 공동체거든요. 한강과 경기만은 또 더 위로 올라간다면 한탄강, 임진강까지 포함해서 운명 공동체라고 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우리나라 강이 이렇게 막혀져 있는데 바다로 있는 데는 막혀져 있는데 한강은 트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실제로 지금도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한강과 경기만을 이렇게 포괄하는 이를테면 거버넌스 같은 게 좀 같이 모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을 많이 못 드렸는데 경기만 협의체 뭐 이름을 뭐 우리 김순례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 경기만이 되든 어떻든 한강과 경기만을 포함한 그런 그 협의체 그리고 그거의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발표했던 경기만 평화생태 경제벨트는 그런 각 권역, 한강 권역, 이를테면 경기만 권역, 내지는 또 다른 권역, 여러 가지 권역을 묶는 초광역적 개념의 어떤 그 구상이걸랑요. 저는 그런 구상의 전제하에서 이를테면 우리 한강 하구 포럼이 이게 지금 중심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실현이 가능할 것이고 또 제가 제안하는 경기 그 평화경제벨트라고 하는 그 초강역적 개념에서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제안을 좀 해주실 요량이 계시면 이제 저도 이 주최 측에다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경기만을 포함해서 우리 한강 포럼이 함께 같이 어떻게 뭐 연합적 내지는 어떤 틀로 모색을 해가는 방식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강 포럼에서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경기만에서 고스란히 이렇게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같이 살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별히 좀 주최 측에 이렇게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이제 다 돼가고는 있습니다. 했는데 방금 그 사단법인 경기만 포럼에 우리 그 김갑곤 사무처장님께서 한강하고 경기만은 공동 운명 공동체이다. 따라서 거버넌스 구축을 하나로 해서 구축하는 걸 제안을 하셨고
요건 제가 그 우리 워터프론트 학회 그 회장 최계훈 교수님이 1층에 계시고 제가 3층에 사무실에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둘 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특히 이제 그 어려운 부분은 한강하구는 어떤 생태계 모니터링을 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건상. 저도 그 장항습지도 뭐 가보고 또 강화도 북단 접경 지역 가봤지만 그쪽은 아예 그 어떤 모니터링 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장항습지 같은 경우 오늘 그 아마 박평수 회장님께서 오셨으면은 더 좋은 말씀 해주셨을 텐데 장항습지는 사실은 거기는 생태계 복원이 여기 말씀은 없었지만은 생태계 복원이 우선되어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외래 기화식물들이 다 덮어버렸어요. 거기에다가 또 쥐레까지 있으니까 정말 그 어려운 지역이고 람사르 습지지만 정말 제대로 그 관리하기가 힘든 그런 지역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정말 끝낼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그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